국회가 이전하게 되면 그 직원들, 연관 업종들 내려가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집값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이전을 하게 되면 집값에는 긍정적이다. 지방에 이 정도 규모의 신도시가 다시 만들어지기는 어렵고요. 신도시도 그냥 신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행정기관이 있는 일종의 양질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의 신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세종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내려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대전까지거든요. 세종, 대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대전까지는 긍정적이다. 최근에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언급된 이후에 세종 부동산이 좀 들썩거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세종. 네. 우리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에 우리 세종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하셨죠. 그 방송을 보고 세종 사신 분이 있나? 사신 분은 우리한테 커피 한 잔 쏘아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세종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 대선 되고 또 국회 이전 호재가 있으면 집값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세종시는 투자 수요들이 많잖아요. 외지인 투자 비중이 높거든요. 전세 가율이 한 45% 정도. 서울이 전세 가율이 54%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외지인들이 투자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투자했는데 내가 세종 가서 실거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세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습니다. 전세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 가율이 낮습니다.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자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뭐에 민감할까요? 개발 호재, 미래 가치, 어떤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세종의 최대 호재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2020년, 2021년에 세종시 집값이 왜 올랐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세종은 행정도시잖아요. 행정도시의 활용 점점 찍은 게 아직 못 찍었잖아요. 찍어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남았잖아요. 행정기관은 갔는데 국회가 안 갔고요. 대통령의 집무실 안 갔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이 미완성 작품이에요. 세종은. 그럼 이 두 가지인데 국회 이전 2020년에 그 당시 여당이었죠.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이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한 1년 정도 세종시 집값이 그때 2020년 40몇 % 올랐나? 전국 1위. 그것도 압도적인 1위를 했죠. 2021년까지 압도적인 1위 하다가 정권 바뀌면서 압도적인 꼴찌. 3년을 지금 꼴등. 하락 1위.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극단이죠. 한마디로 전교 1등 하다가 전교 꼴등했거든요. 네. 세종시가. 자, 그 정도로 편차가 굉장히 큰데 이제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왜? 조기 대선인데 민주당이 좀 유력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도 벌써 얘기 나오고 있어요. 국회 이전. 하니까 분위기 자체가 벌써 호가 올라가고 일부는 거래가 되는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반응 자체가 호가는 일단 올라갔습니다. 집주인들은 일단 기대감이 왔어. 드디어 때가 왔어라고 해서 호가를 올리고 있고 투자자들은 이거 어떡하지?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막 계산기 두들깁니다. 그래서 전화통은 지금 불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알아보고 막 하는데 액션을 취하기에는 이게 처음은 2020년은 모르잖아요. 네. 뭣도 모르고 이제 막 들어갔는데 지금은 지금 들어가도 돼. 우리가 저성장에 똘똘한 한 채인데 세종이 똘똘한 한 채 맞아? 세종이 똘똘한 한 채는 아닌 것 같은데 트렌드에 역행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올라가면은 좋아지나? 라고 해서 긴가민가 하면서 막 알아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기대감은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결국에는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권이 국회 이전을 하느냐? 하면은 언제 하느냐. 그리고 여기 한술 더 떠서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느냐. 대통령 집무실도 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또 대통령 집무실도 이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공을 던져버리니까 더 난리가 났죠. 이거 뭐지? 대통령까지 오게 되면 명실상부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된다. 한마디로 세종이 서울이 된다라고 이제 2020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세종이 서울이 되면 서울 집값이 예를 들어서 한 30억 하는데 그럼 세종시 집값이 지금 몇 억이면 저렴한 거 아니야? 세종시가 10년 후에 우리도 몇십억 가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국회가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게 되면 서울처럼 될까요? 그러게요. 될까요?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럼 서울이 역설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고
국회가 이전하면 서울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게 간다고 해서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실질 효과와 심리 효과가 있는데 실질 효과를 보게 되면 국회가 이전하게 되면 그 직원들, 그 연관 업종들 네. 내려가게 되면 집은 구해야 되니까 집을 사든 전세를 구하든 어떻게든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집값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이전을 하게 되면 일단 긍정적이다. 집값에는 긍정적이다. 근데 그 정도 긍정적인 이유만으로 서울처럼 집값이 올라갈까에 대해서는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집을 살까요? 서울에 집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사기 힘들죠. 바로 사기는. 2주택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2주택을 감수하면서까지 세종시 집을 사야 될까? 일단 전세로 가든지. 그럼 서울 집을 팔고 세종으로 갈아탈까? 그거는 똘똘한 한채 현상이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거다. 그냥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일부는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면 또 어떤 효과가 생길까? 저는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은 큰 도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청와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용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청와대 주변이 그 개발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불이익을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그 뭐 효자동하고 이쪽에. 왜? 그 경호 문제가 걸리니까 고도 제한 걸려서 뭐 올리지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용산 같은 경우는 집무실 옮기는데 원래 그게 이제 상업지구 뭐 번화가였기 때문에 용산 국방부 자리에 들어오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게 되면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호 문제, 고도 제한에 뭐 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집값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호처 직원들이 내려간다고 해서 세종시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사를 짓거나 네.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은 심리적인 효과, 수도가 되는구나 라인 문제인데 이거는 또 논란이 있어요. 관습법 수도 이전에 대해서 옛날 그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또다시 아마 뒤집어질 수도 있고요. 여론 자체가 국회에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 분들, 수도권 분들도 크게 불만 없을 겁니다. 시끄러워 죽겠는데 저도 솔직히 여의도 갈 때마다 시끄러워 죽겠더라고. 막 깽가리 치고 이래가지고 네. 제발 국회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국회 이전에 대해서는 아마 거부감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한다? 수도가 이전한다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일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분들이. 그러면 눈치 빠는 정치인들이 서울 수도권 표심이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표심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못할 것 같고요. 대통령 집무실 가도 괜찮아. 긍정의 여론이 더 많다면 옮길 수도 있는데 빨리 옮기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 용산 같은 경우는 그냥 국방부 건물 자체가 원래 보안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게 비슷하게 쉽게 옮길 수가 있었는데 세종으로 가게 되면 그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경호동 짓고 건물도 다시 지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추진하더라도 이번 21대 대통령이 집무실까지 이전하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마 저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개 하더라도 두 개를 할 것 같습니다. 국회도 여의도 자리 안 비워줄 것 같습니다. 네. 그대로 두고 세종시에 하나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집 살림 차릴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두 집 살림 하더라도 두 집 살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잤다가 저기서 잤다가 뭐 하는 짓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값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리고 국회 이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제가 한 2주 전에 지방의 방송 토론 갔었는데 그게 참여한 그 지역에 계시는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언론이라든지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대 포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든 대통령실이든 이게 가능성이잖아요. 네. 실제로 이게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럼 만약에 이게 조금 장기화 될 거라고 또 언론에 나오게 되면 또 집값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들어가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저평가는 됐잖아요. 최근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세종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은 투자하셔도 돼요. 왜? 개발 재료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개통되기 전에 호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든 국회 이전이든 이게 호재예요. 그러니까 막상 이전하고 나면 별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재발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를 하셔도 돼요.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근데 최근에 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나치게 좀 많이 오른 호가를 무리하게 급한 마음에 따라잡을 필요는 없다. 이러다가 다시 또 조정이 될 수는 있는데 저는 세종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규모의 경제. 지방에 이 정도 규모의 신도시가 다시 만들어지기는 어렵고요. 신도시도 그냥 신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행정기관이 있는 일자리가 있는 그렇죠. 일종의 양질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의 신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세종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국회 이전 또 대통령 이전에 대한 개발 재료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재료가 좋아요. 그래서 해볼 만은 합니다. 근데 집값이 저평가되고 투자할 때가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더 오버슈팅이 돼서 집값이 단기간 굉장히 과열이 됐다. 저는 과열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악성 네네. 미분양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지방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를 이제 발표했잖아요. 네. 좀 내용과 또 영향이 어떻게 좀 미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저는 더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1억 원이었는데 이제 공시가격 2억 원으로 좀 올려주긴 했는데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규제를 풀어준 분들, 국토부 관료들, 당신들 같으면 2억 원이라고 해서 공시가격 2억 원에 서울집이 있는데 하나 더 사겠습니까? 쥐도 안 살 거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선심서주듯이 했는데 물론 안 해주는 것보다는 좋죠. 주택수도 빼주게 되고 취득세, 중과세도 빼준다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만 방향성은 맞는데 저는 더 풀어줘야 된다. 지방은 모든 집에 대해서 적어도 한 10억 원 이하 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도 빼주고 중과세도 당연히 빼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는 혜택을 더 줘야 된다. 네. 적어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양도세 면제. 1년 동안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 되면 5년간 양도세 면제에 취득세 면제. DSR 면제 정도의 카드는 줘야 되고 기존 주택을 사더라도 불이익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적어도. 그러니까 중과세 같은 거 다 없어야 되고 주택 수도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그냥 편하게 지방에 주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줘도 저 같으면 내가 왜 사야 되지? 2억 원. 2억 원이 아니라 10억이라고 하더라도 대구나 부산이라고 광주라고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 한 채 있어요. 굳이 부산, 대구, 광주에 중과세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한 채를 더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혜택을 더 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미분양 주택은 당연하고 오히려 지금 분위기 같으면 지방에 주택을 사게 되면 오히려 5년간 양도세 면제나 양도세 한 50% 면제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미분양은 양도세 완전 면제 5년 동안. 그냥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한 50% 면제 정도는 줘야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적어도 뭘 살리겠다라는 정책이 나오게 되면 마음이 해볼까? 라는 계산기를 두들기고 싶은 마음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2억 원 이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을 사게 되면 주택수 빼주겠다, 중과세 빼주겠다. 저는 계산기도 안 두들겨 볼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사야 될 이유를 못 찾겠거든요. 우리는 올라가는 부동산을 사고 싶지. 오르지도 않을 걸 뭐하러 삽니까? 내가 돈을 2억이 아니라 1억이라도 나는 5천만 원 또 투자 안 하고 싶다니까요. 안 올라가는데 차라리 골드를 사든 미국 채권을 사든 달러를 사든 코인을 투자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할 게 요즘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인구도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도 없고 자본 유출에 사람 유출까지 되는 지방에 내가 왜 삽니까? 규제를 안 한다고 해서.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체벌 세대잖아요. 저는 맞고 자랐거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때렸지? 아니 수학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때려요. 못 풀면 내가 손해인데 선생님이 자꾸 때려. 그러니까 뭐 이유 없이 때리고 갑자기 때리고 뭐 이유 없이 막 때리는데 맞을 때 보면 5대 맞으나 10대 맞으나 20대 맞으나 아프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그러죠. 야, 내가 10대 때리려고 했는데 너 5대만 때릴 테니까 나한테 감사해. 감사해야 돼요? 그러게요.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잖아요. 야, 중과세 내가 때리는데 내가 안 때릴 테니까 감사하게 해. 중과세는 안 되더라도 양도세는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는 내야 되잖아요. 재산세 내야 되잖아요. 그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 사야 될 이유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취득세 내야 되는데 취득세 안 내네? 재산세 내야 되는데 5년 동안 재산세도 안 내도 되네? 양도세 혹시라도 남으면 양도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 내야 되는데 양도세도 안 내거나 감면해 주네 라고 하면 계산기는 두들겨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아니라 10대 맞을 거 5대 맞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야 오늘은 내가 호빵 사줄게. 그래? 제가 왜 저러지? 뭔 좋은 일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더 많은 선물 보따리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력한 활성화 빨리.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것도 빨리요. 네. 이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시간 끌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풀어줄 것 같으면 빨리 정광석과처럼 속전속결로. 아프면은요. 초창기에는 그냥 약 하나 먹고도 끝낼 수 있는 문제를 계속 파스만 붙여주게 되면 나중에 수술해야 됩니다. 네. 수술 가기 전에 그냥 약 먹고 끝낼 때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세종 외에 좀 대표님이 보시는 그래도 지방에서 좀 유망한 지역 있으실까요? 일단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저는 이제 포인트가 이제 일본 사례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포인트가 일자리잖아요. 네.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인프라가 있는 곳들 뭐 옛날보다는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곳들 부산 사례를 들게 되면 부산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고향인 부산인 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친구들 중에 부산에 남아 있는 분들은 장사하는 분들, 공무원들밖에 없다고. 그럼 다 어디로 갔느냐?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수도권으로 오거나 울산으로 가거나 포항으로 가거나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럼 역설적으로 말하면 일자리가 있는 곳 울산. 울산은 그것도 광역 도시 중에 현대라는 일자리. 물론 그것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일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가 있는 곳들 지방의 광역시 중에는 울산을 좀 눈여겨 보고 있고요. 부산, 대구, 광주가 이게 지금 갈림길인데 그래도 인구가 있잖아요. 광주가 140만, 150만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부산 같은 경우는 320만. 요 정도 인구가 되는데 그래도 인구가 옛날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아직은 규모의 경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놓치기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긴 나름인데 지금 포기할 단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정책에 따라서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고 본다면 또 부산에서 살아남을 곳들 교통이라든지 사람들이 몰리는 곳들에는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부나 지자체가 하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도로 하나 닦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게 사실 지방에서도 좀 더 넓게 본다면 저는 대전에는 일자리도 있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내려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대전까지거든요. 세종 대전. 네. 그래서 세종 아까 우리가 세종은 좋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대전까지는 광역시 중에는 대전은 좀 저는 올해 내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좀 많은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대전까지는 긍정적이다. 교통망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충분히 좀 팽창을 한다면 대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눈여겨본다면 저는 천안, 평택은 경기도인데 약간 수도권 같지 않은 수도권 네. 같은 느낌이잖아요. 미분양도 많은데 평택과 천안이 이제 이렇게 붙어 있긴 한데 이들 지역들이 생각보다 일자리가 괜찮아요. 삼성전자 반도체도 있고 천안에도 디스플레이도 있고 네. 아파트 공급이 좀 많은 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지자체에서 공급 물량만 좀 속도 조절해 준다면 이제 좀 그만 좀 지어요. 아파트 왜 그렇게 많이 짓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만 줄여준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도시개발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도시개발 좀 이제 지자체들도 도시개발 그만하시고 아파트 그만 짓고 양질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교통망 평택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이제 쭉 평택 천안 똑같아요. 쭉 내려오잖아요. 쭉 내려오면 지하철 1호선하고 SRT거든요. 그러면 도시는 이렇게 넓게 둥글게 생겼는데 교통망은 직선으로 내려와요.
교통이 불편해요. 네. 그래서 서울 지하철 2호선처럼 순환 열차처럼 서울 지하철 2호선 같은 순환 노선을 천안하고 평택 이렇게 한 바퀴 둘러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역 2호선 정도 하나 만들어주면 부동산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 삶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걸 해주고 도시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뒤따 도시개발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더라도 도시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아파트만 짓지 말고 일자리와 교통, 주거 인프라는 반드시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천안이나 평택 정도, 평택은 수도권입니다만 묶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지역들도 입주 물량만 줄어든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풀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이제 미국에서 민박하는 회사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에어비앤비도 처음부터 자기 돈으로 투자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 회사 회장이 한 말이 미국에서 이제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잖아요. 네. 빵빵.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에서 민박, 숙박을 한다? 이게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데요. 미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투자 회사 회장이 한 말이 수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에어비앤비가 아이디어는 가장 쓰레기 같았다고 합니다. 제일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죠. 그런데 왜 투자했냐? 쓰레기 같은데. 뭘 보고 투자했냐면 사람을 보고 투자했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에 이제 그 공동 창업자들 있잖아요. 네. 그 당시로는 흥거리 했겠죠. 돈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뭘 했냐면 시리얼 있잖아요. 시리얼. 콘프레이크 같은. 네. 시리얼을 큰 거 벌크를 사가지고 소분해가지고 작은 포장을 만들어서 팔더라는 거예요. 이 투자 회사 회장이 하는 말이 이 창업자들, 동업자들이 저런 열정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칠기삼이잖아요. 네. 뭐 일각에서는 운구기일이라는 말도 하는데 운인데 운이 언제 올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도 주식 투자도 운이잖아요. 부동산도 사실 운이에요. 그러면 운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버텨야지. 버티는데 가만히 있으면 버텨지나요?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처절한 투쟁을 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때를 버텨야 되는데 에어비앤비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걔들은 콘프레이크 그 시리얼을 팔면서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투자 결정을 내렸다. 저 친구들은 저렇게 버티면 언젠가는 운이 온다. 거기에 베팅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처절한 버티려면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됩니다. 절대 무리한 투자라든지 연끌을 하게 되면 절대 어떤 예상치 못하는 변화, 위험이 오게 되면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반드시 나의 운이 한 번, 10년에 한두 번 오는 운을 기다릴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버티기 전략, 그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철저한 준비, 성정길 유튜브 보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